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려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300% 관세 폭탄이 한국을 향해 떨어진 순간 월스트리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끝이라고 선언했죠. CNN은 한국의 종말을 예고했고 실리콘밸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나스닥이 7조 달러를 날렸고 엔비디아 CEO는 파산을 걱정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줄줄이 사임서를 냈고 공화당마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죠. 급기야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는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72시간 만에 항복시켰을까요? 블룸버그 기자 마크 핸더슨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반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감동두투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할게요. 이곳은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팩트,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들을 다룹니다.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72시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블룸버그에서 15년째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죠. 실리콘밸리의 아침은 언제나 바쁩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동료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제 책상 모니터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톰이 소리쳤어요. 한국 끝났네, 마크. 삼성 주가 폭락할 거야.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저는 즉시 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련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첨단 메모리는 더 심각했어요.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를 생산하고 있었죠. 미국 마이크론은 겨우 9%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의 H100 칩도 구글의 TPU도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 나스닥이 개장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시세를 주시했어요. 예상대로라면 한국 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 기업들은 상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제 눈을 의심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너스 3%, 5%, 7%. 거래가 너무 많아서 일시 정지됐어요.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홍보팀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AM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난리였을 텐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월스트리트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8%나 폭락했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기술주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서울 증시는 어땠을까요? 블룸버그 단말기로 확인해 보니 삼성전자가 오히려 2.8% 올랐더군요.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오후 3시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어요. 실리콘밸리 내부 소식통이었죠.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애플팀 쿡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삼성이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다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15년 경력의 기자 인생에서 이런 특종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요. 저는 곧바로 추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죠. 한국은 48시간 안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다른 숫자들이 떠 있었으니까요. 미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었죠. 바로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정말 약한 상대는 시끄럽게 항의해요. 하지만 강한 상대는 조용히 준비합니다. 한국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블룸버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난 10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를 전부 뽑아냈죠.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HBM은 전량 한국산이었어요. 대체제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긴 하지만 성능이 한참 뒤떨어졌죠. 게다가 생산량도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 취재 노트를 뒤적였어요. 3년 전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HBM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수천 개의 미세 공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데이비드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큰일 났어. 우리 모델이 완전히 틀렸어.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 데이비드는 밤새 계산을 다시 했다고 했어요. 만약 한국이 HBM 수출을 중단하면 엔비디아는 3개월 안에 생산이 완전히 멈춘다고 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타격을 입는다고 했죠. 더 심각한 건 애플이었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도 삼성이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없는 AI 시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편집장이 제지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한국이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했죠. 오전 11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서울 증시가 또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3.5% 더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무려 6.2%나 뛰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오히려 자국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죠. 특파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더 차분하다고 했어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시위가 아니라 응원 집회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팔로알토에 있는 벤처캐피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투자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우리 포트폴리오 기업 10곳 중 8곳이 한국 반도체를 쓴다고 했습니다. 만약 공급이 끊기면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파산한다고 했죠. 오후 2시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3통이나 들어왔어요. 모두 실리콘밸리 내부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보는 구글에서 왔어요. 구글이 TPU 생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마존이 한국 정부의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멈추면 미국 경제의 30%가 마비된다고 했죠. 세 번째 제보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한국 삼성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정보들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로 공시 자료를 뒤졌고 업계 소식통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3시간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모두 사실이었어요.
저녁 6시 드디어 한국 정부가 첫 신호를 보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짧은 논평을 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겨우 두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를 송고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들은 미국이 먼저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다. 편집장이 이번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스닥은 12% 더 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총 20%가 증발한 거예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증시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한국의 작은 칩들로 켜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칩들의 공급이 멈추면 이 모든 불빛이 꺼진다는 것을 말이죠. 48시간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미국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아침 제 휴대폰이 새벽 5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저는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애플 내부 소식통이었죠.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큰일 났어. 삼성이 우리한테 공식 서한을 보냈어. 저는 잠이 단번에 깼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죠. 소식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A18 프로세서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거야. 공손하지만 단호했어. 현 상황에서 기존 조건 유지가 어렵다고 했어.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에는 A18 칩이 들어가요. 연간 2억 대 이상 생산되는데 그 칩을 만드는 곳이 삼성 파운드리였습니다. 대체 생산처는 TSMC 정도인데 이미 물량이 꽉 차 있었죠. 1시간 후 두 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였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공급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72시간 안에 회신하라고 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팔로알토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구글 임원과 만났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삼성한테 똑같은 메시지 받았어. TPU 칩 공급 일정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오전 10시 제가 예상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속보가 떴어요.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AWS 서비스 확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주가가 즉각 8% 급락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를 썼어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 한국 반도체 공급 차질 위기. 기사가 나가자마자 제 전화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 투자자들, 심지어 백악관 관계자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오쯤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CEO 7명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거예요. 팀 쿡, 젠슨 황,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제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말했대요. SK 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는 2달 안에 파산한다고. 팀 쿡은 더 직설적이었다고 해요. 트럼프가 미쳤다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쳤대요. 오후 3시 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받아 적었어요. 미국 기술 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는 즉각 한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이건 사실상 반란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다우존스가 2000포인트 급락했어요. 저는 즉시 워싱턴 특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백악관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죠. 특파원은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빅테크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저녁 6시 제게 세 번째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밀리에 삼성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나서서 애걸했다고 해요. 공급만 유지해달라고 가격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다고 했대요. 하지만 삼성의 답변은 냉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했대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개별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개별 기업 협상 거부. 미국 정부 차원 대응 요구.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 정부와 직접 맞서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부 관계자였어요. 우리가 5년 전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마크, 내일 오전 10시를 주목하세요. 역사가 바뀝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한국 정부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48시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서울 시각으로 시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어요. 밤을 샐 각오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볼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서울은 오후 7시였어요. 한국 뉴스 채널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말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서울 특파원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청와대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녀의 뒤로 수백 대의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죠. 새벽 5시 저는 동료 기자들에게 긴급 호출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우리 편집국에 15명이 모였어요. 모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각 오전 10시 정각 청와대 춘추관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통역기를 끼고 실시간으로 듣기 시작했죠.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48시간을 줬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제 펜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편집국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지금부터 발표하는 조치는 오늘 자정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첫 번째 조치가 나왔습니다. HBM을 포함한 모든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한다. 저는 즉시 이 의미를 파악했어요. 이건 무기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더 강력했습니다. 해당 품목의 수출은 정부 사전 승인제로 전환한다. 제 옆자리 동료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거네. 세 번째가 결정타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미국 향수출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 저는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속보를 송고해야 했어요. 한국, 대미 반도체 수출 전면 중단 선언. 화면 한쪽에 나스닥 선물 시세가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7%, 10%, 12%.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무모한 도박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전 세계 HBM의 90%를 생산합니다. 마이크론은 겨우 9%입니다. 저는 제 과거 자료를 확인했어요.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죠. HBM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의 심장입니다. 챗GPT, 구글 AI 모두 우리 기술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편집국 모니터들이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하고 있었어요.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모든 시장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실리콘밸리 소식통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내부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우리 끝났어. 재고가 석 달밖에 안 남았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춘다고. 두 번째는 애플이었습니다. 팀 쿡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대요. 아이폰 생산 중단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글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받아 적느라 손이 아팠습니다. 20분 만에 특집 기사 3개를 동시에 송고했어요. 실리콘밸리 패닉, AI 산업 붕괴 위기, 빅테크 비상사태. 청와대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3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수출 자체를 중단합니다. 관세 낼 물건이 없으니 관세도 없겠죠. 청와대 기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의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그녀도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7시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예상대로 지옥이 펼쳐졌어요. 나스닥이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5%, 애플은 18%, AMD는 22% 떨어졌어요. 저는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단 30분 만에 미국 증시에서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3배 규모였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마크,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정오가 되자 제 전화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젠슨 황해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마크,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젠슨 황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떨리고 있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어. 우리 재고는 석 달이야. 그 후엔 H100 칩을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어떻습니까? 젠슨 황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이크론? 그들 HBM은 2세대 수준이야. 우리가 쓰는 건 4세대라고. 기술 격차가 최소 3년이야. 대체가 불가능해.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2달 안에 파산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달러인데 한 달 새 절반이 날아갔어. 투자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야. 저는 통화를 녹음하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은 팀 쿡이었어요. 그의 비서가 연결해줬습니다. 팀 쿡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마크, 오프 더 레코드로 하죠. 우리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애플은 A18 칩뿐 아니라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SK, LG가 동시에 공급을 중단하면 아이폰 생산이 완전히 멈춘다고 했죠. 분기 매출 600억 달러가 증발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공급처는요? 팀 쿡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없어요. TSMC는 이미 풀캡하고 중국은 기술이 딸려요. 결국 한국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오후 2시 구글 순다르 피차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받았어요. 구글의 모든 AI 서비스 확장이 중단됐습니다. 제미나이, TPU,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위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30분 후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AWS가 멈추면 미국 경제의 30%가 마비된다고 했어요. 이건 국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고백, 우리는 한국 없이 못 삽니다. 기사가 나가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시간 만에 500만 뷰를 넘었어요. 오후 4시 제게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 CEO 12명이 공동으로 백악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24시간 안에 한국과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워싱턴 특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백악관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특파원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분노해서 CEO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저녁 6시 백악관 상무장관이 전격 사임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을 망치는 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다우존스가 추가로 2,000포인트 폭락했어요. 하루 총 낙폭이 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저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틀 동안 미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7조 달러라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밤 9시 제게 마지막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다니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31%에서 18%로 폭락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72시간 만에 무너진 제국, 한국이 증명한 기술의 힘.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해, 마크. 이건 퓰리처감이야.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취재해온 실리콘밸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동시에 놀라움도 느꼈어요.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드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제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백악관 내부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트럼프가 항복을 준비하고 있다. 내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예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켜질 수 없는 불빛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백악관 분위기를 느껴야 했어요. 5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노트북으로 속보들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 도착해서 기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숨이 찼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기자실이 술렁였어요. 오늘 정오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합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72시간 만에 완전 항복이었어요. 옆자리 CNN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아닙니까? 대변인이 대답을 피했어요. 이는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크 핸더슨 블룸버그입니다. 나흘 전 대통령님은 한국이 48시간 안에 무릎 꿇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릎 꿇은 건 누구입니까? 기자실이 조용해졌어요. 대변인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그는 로비 구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마크, 어젯밤이 최악이었어. 트럼프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이 줄줄이 사임서를 냈다고 합니다. 상무장관에 이어 경제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떠났대요. 남은 사람들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더 버티면 탄핵당한다고요. 저는 즉시 기사를 썼습니다. 백악관 내부 붕괴, 참모진 대량 이탈. 송고하자마자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크, 일면 톱이야. 계속 파고들어. 정오쯤 저는 국회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의사당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원 원내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실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이를 인정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같은 당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실수라고 인정하다니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틀렸다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기술 강국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 정치인들이 패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니까요. 오후 3시 저는 월스트리트로 이동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은 혼란스러웠어요. 트레이더들이 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 트레이더가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블룸버그 기자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봤죠. 하지만 이번만큼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단 72시간 만에 7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총 없는 전쟁. 저는 거래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트레이더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르는 겁니까? 그가 답했어요. 트럼프가 항복했잖아요. 이제 한국이 수출을 재개할 거예요. 시장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바로 수출을 재개할까? 저는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 한국 반응이 어때?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한국은 영리해요. 트럼프가 항복했지만 아직 수출 재개 안 한대요. 서면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취재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전쟁의 교훈, 기술이 힘을 이기다. 밤 10시 제 이메일로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스탠포드 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였어요. 그는 제 기사를 읽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마크, 이번 사건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초청 강연 가능하십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로 끝날 게 아니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사건이었으니까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제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문자였어요. 한국 정부가 내일 추가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백악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백악관 로즈가든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앞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15년 블룸버그 경력의 특권이었죠. 옆에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각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단 앞에 서서 종이를 꺼냈어요. 트럼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공식 사과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읽었어요. 이번 일방적 관세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패배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트럼프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다니요. 그는 평생 자기가 졌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조 달러의 손실 앞에서 자존심은 무의미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즉시 서울과 연결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뒤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보였어요.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크, 지금 광화문이 축제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했어요. 정오쯤 저는 청와대 브리핑을 시청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환영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 정부에 서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방적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끝까지 철저했습니다. 장관이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수출을 재개합니다. 의료기기용 반도체와 민수용 제품에 한정합니다. 저는 이 전략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한국이 미국 국민은 배려하지만 빅테크에는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실리콘밸리 소식통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가 말했어요. 의료용은 재개됐지만 HBM은 여전히 막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위기예요. 저는 이게 한국의 의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빅테크에는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였죠. 정치적으로 완벽한 수였어요. 저녁 6시 백악관에서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무조건 항복. 72시간 만에 완전 굴복. 제목이 자극적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편집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내일부터 모든 수출 제한을 전면 해제합니다. 미국과의 우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이겼지만 미국을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국의 품격이었죠. 자정이 넘어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의 승리, 그러나 미국에게 준 선물. 내용은 한국이 어떻게 이기고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줬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크, 훌륭해. 이번 시리즈로 내가 퓰리처 후보에 오를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을 말이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강당에 서 있었어요. 200명의 MBA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72시간 전쟁, 한국이 세계에 준 교훈이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전 세계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든 72시간을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00% 관세를 발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한국이 끝났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HBM의 90%를 만든다는 걸 알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다음 슬라이드는 나스닥 폭락 그래프였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7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의 3배 규모입니다. 하지만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3가지를 완벽하게 실행했어요. 첫째, 전략적 침묵. 48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둘째, 기술 무기화. HBM 수출을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통제했습니다. 셋째, 단계적 해제. 일반 국민은 배려하되 빅테크에는 압박을 유지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기술 독점.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제 취재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젠슨 황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2달 안에 파산한다고요. 왜일까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한국 기술에 그렇게 의존하게 됐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삼성과 SK는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어요. 반면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외주를 줬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사태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21세기는 기술이 힘입니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둘째, 작은 나라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긴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강국을 만듭니다. 한국은 미국을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명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죠.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한 중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이 특별했던 건 기술뿐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품격이었습니다. 이긴 후에도 상대를 존중한 거죠. 저녁 7시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장을 가기로 했거든요. 블룸버그 본사에서 한국 특집 시리즈를 기획했고 제가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30%, SK하이닉스는 무려 45%나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 기술주들은 아직도 회복 중이었어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최고점 대비 15% 낮았고 애플도 10% 낮았죠.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정직하다고. 투자자들은 이제 알았어요. 누가 진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밤 11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 그 모든 혁신과 기술 뒤에는 한국의 작은 집들이 있었어요.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특집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 기술과 전략 그리고 품격.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거리, 최첨단 빌딩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3개월 전 미국과의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러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세계에 증명한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 젊은 한국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다고. 자정이 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72시간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기술이 힘이고 전략이 무기이며 품격이 승리를 완성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1세기는 크기가 아니라 역량의 시대라는 것을.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만 있다면 세계 최강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어요. 저는 단순히 뉴스를 보도한 게 아니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 그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기술과 전략 그리고 품격으로 승리하는 21세기의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 72시간 만에 역사를 바꾼 대한민국의 반격 어떠셨나요?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품격으로 강대국과 맞선 순간이었죠. 감동두투미는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두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